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데요. 다들 어찌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 낮에 시원한 마스질의 조끼를 입으신 어떤 어르신의 모습을 보다가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가 연상이 되기도 했어요. 젊으셨을 적에는 좀 꼬장꼬장하고 드센 분이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서글서글해지신 분이셨죠.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 수박을 봐도 저는 외할아버지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과일 맛도 다 변한 거야. 옛날에는 여름에 수박 맛이 이렇지 않았어. 정말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옛날에는 수박이 지금보다 더 맛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순 맥맛이었지. 시원한 맛으로만 먹었더랬어. 네? 수박이 원래 지금처럼 달지 않았다니 왠지 실망인데요. 수박 이야기에 제가 열띤 반응을 보였더니 옛날의 과일들은 맛이 어땠고 기술이 부족해서 사시사철 과일이 생산되지 못했던 이야기, 수입 과일이 눈에 흔히 들어온 건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까지 외할아버지는 한참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기어이 외할머니가 한 말씀 끼어드셨었죠. 왜요? 나는 옛날에도 수박 그거 맛있기만 했는데 같이 먹어놓고서는 왜 당신만 맛이 없었다고 그래요? 영신아, 네 할아버지 하는 소리 귀담아 듣지 마라. 죄다 헛소리야. 저 할망구가 벌써 노망이 나서 기억이 흐릿해졌구만. 수박이 얼마나 맛이 없었는데 그걸 두고 어떻게 맛있었다고 말을 하나. 영신아, 암만 해도 네 할머니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미루지 말고 효도해라. 어휴, 어머나, 저 하라방탱이 말 한 번 얄밉게 하네. 누가 더 오래 사나 보자고요. 서로를 향해 투덜거리던 두 분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배시시 웃음이 지어졌던 기억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외할아버지가 갑작스레 쓰러지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쓰러지신 뒤로 회복이 안 되어서 결국 영원히 눈을 감으실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서둘러 가셨나? 그곳에서는 걱정 덜고 지내요. 안 그런 척 자존심 때문에 꼿꼿하게 살았지만 당신 머릿속에는 온통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뿐이었잖아요. 나는 그거 다 알았어요. 염려가 많아서 그게 너무 무거워서 힘든 바람에 이리 일찍 떠나버리셨나. 그 무거운 짐들 다 여기에 내려놓고서 길 떠난 거 맞죠? 꼭 그랬어야 해요. 이제 그곳에서는 훌훌 털어버리고 가볍게 지내시오. 이 불쌍한 양반. 언제나 티격태격하며 서로에게 잔소리만 날리셨던 두 분이었는데 외할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서 저도 정신없이 오열하였어요. 젊으셨을 적 고지시가였고 많이 무섭기도 하셨던 분이라서 저희 엄마를 포함한 외갓분들이 전부 외할아버지라 아주 살갑고 편하게 대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손주 세대들이나 외할아버지 옆에서 이런저런 대화도 풀어놓고 그랬었죠. 안 좋았던 기억, 어려웠던 기억이 내도록 붙잡고 있지 말 것을. 인생은 한 번뿐이고 돌아가시면 이렇게 끝인 것인데 진작에 내가 딸로서 마음을 열고 살갑게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막심하구나. 영신아, 사람은 절대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지 않아.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때때로 변하잖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건 얄팍한 사고 방식이란다. 너는 꼭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점을 기억해라. 인생을 살면서
인연을 잘 만들고 정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야. 외할아버지의 장례가 모두 끝난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밤늦게 엄마가 혼자 불 꺼진 집안에서 부엌불 하나만 켜둔 채 술잔을 기울이고 계신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어났던 제가 그런 엄마를 발견했었고 술이 아니라 후회에 더욱 취하신 것 같은 엄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엄마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에 대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은 잘 몰랐어요. 그걸 생각해 볼 겨를도 사실 없었고요. 그런데 정말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엄마가 진심으로 조언을 해준 만큼 그것을 제 가슴에 새기려는 노력을 하겠다며 다짐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짐을 망각했다가 다시 떠올려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볼 작정인데요. 제가 삼형제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막내입니다. 연애는 딱 1년 기간 채우고 결혼을 했고요. 짧게 만난 것 같지만 사실 남편하고 그 이전에 인연이 좀 있었어요.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그때 잘 이뤄질 뻔했었으나 서로 오해가 있어서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저는 남편은 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며 놓친 것을 아쉬워하던 와중이었어요. 엇갈리고 나서 딱 5년 만에 우연히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서로의 옆자리가 비어있던 것이 아니겠어요. 눈에 불꽃을 튀어서 이번에는 서로 재고 따지면서 괜히 튕기는 거 없이 무조건 직진만 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혼까지 금세 갈 수 있었던 듯 싶어요. 돌고 돌아서 만난 인연이라 느껴진 덕분에 서로에게 더욱 애틋하며 신뢰도 있었고요. 제가 워낙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부터 신이 나 있었던지라서 그걸 다 아셨던 저희 부모님은 결혼 허락을 아주 흔쾌히 해주셨어요. 영신이 네가 진짜 인연을 붙잡았구나. 잘됐다, 잘했어. 축하한다 우리 딸. 엄마는 기쁜 웃음으로 박수까지 쳐주셨고요. 옆에서 무뚝뚝한 저희 아버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표정을 감추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계속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셨죠. 아무런 걸릴 것 하나 없는 허락이었어요. 저는 큰 문제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그럭저럭 화목한 모습을 봐오며 평범한 사회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제 인생의 처음으로 감사함이라는 것을 그때 느껴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댁에서도 단박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축하를 해 주셨는데 그 양상이 저희 친정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나 봐요. 형제 중에서 남편이 막내인데 아직 둘째가 장가를 안 든 상태였거든요. 이왕이면 둘째 놈부터 장가를 갔으면 싶었던 게 본심인데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너는 네 형이 먼저 가도록 기다려줄 생각이 없어? 네? 아버지, 작은 형이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지금 작은 형이 만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결혼할 줄을 알고 제가 기다려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세요. 뭐야? 이놈아, 말이 안 되기는 뭐가 말이 안 돼? 엄연히 순서라는 게 있는 법인데 차례대로 순서를 지켜서 장가를 가는 게 이왕이면 더 보기 좋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냐? 그런데 이놈이 다 컸다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기는. 시댁에 방문을 했던 날 시아버지께서 욱해버렸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으며 저는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몰라서 가만히 눈만 내리깔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결혼하겠다고 다 정해놓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자기 형한테 결혼 순서를 양보하라느니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 막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잘 살라고 덕담이나 한 번 더 해주지는 못할 망정 당신이 너무했어요.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께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기뻤고 그래서 조금 웃으며 눈을 돌렸는데 시아버지의 얼굴이 삽시간에 시퍼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왜? 내 말에 돌을 달고 지랄이야? 한평생 집구석에서 집안일이나 한 주제에 뭘 한다고? 뭘 잘났다고 나한테 반기를 들어?
그러더니 종전보다 더욱 크게 버럭 외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생김새는 정말 점잖으시거든요. 한 회사에서만 오래 근속하신 분이었고 이런 점들만 보자면 다혈질로 욱하시는 건 상상이 안 갔는데 눈앞에서 목도하고 나니까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안해 죽겠다는 얼굴이 되셨고요. 아니, 나는 그냥 당신이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꼭 순서 지켜서 결혼을 해야 하는 법이 어디에 있다고? 왜 없어? 여기에 있잖아, 어? 여기에 있으면 그러면 어쩔 건데 이 여편네야. 시아버지께서 고함을 치시는 것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제 시어머니의 얼굴 또한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와 달리 그건 화 때문이 아니라 민망함 때문인 듯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는 서로에게 짜증을 내시기는 했어도 오래된 정이 가득해서 그러시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두 분은 왠지 정이 가득해서 저러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생각지도 못한 일면을 보게 된 제가 어찌나 당황스러웠던지 몰라요. 제가 그 이전에 시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는가 하면 아니요,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좀 활달하신 분이고 시아버지께서 조용하고 앞에 안 나서는 분이시라는 인상만 받았죠. 그런데 이렇듯 한쪽이 울컥하시고 다른 한쪽이 무안해하실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는데 시아버지를 두둔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반대의 경우였다면 제가 이 결혼을 진짜 해도 되는 것일지를 두고 생각이 많아졌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평소에는 허허실실하시다가도 이따금씩 욱하시는 성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하였죠. 남편의 작은 영, 그러니까 저에게는 작은 아주버님 되시는 분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 나니까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안 됐고 짠한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자꾸만 당신이 바깥에서 돈 벌고 힘들게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동안에 어머니가 가정주부로만 살면서 편하게 이득을 봤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신가 본데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아닌 걸 알아. 우리 어머니야말로 고생을 작살나게 하신 분이잖아. 그치?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하고 고모들 모두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부려먹고 시켜먹고 막대하고 그러셨는지 모를 일이야. 오만 제사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집안 행사들 죄다 어머니가 챙기셨잖아. 죄다 도맡아서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온 집안 식구들 밥상 차리는 것도 밤 늦게까지 음식 재료 다듬는 거 혼자 다 하시느라 골병 드시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었지. 형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자연스레 받아들이길래 나도 어머니가 그러고 사시는 게 당연한 건 줄로만 알았어. 야 임마, 이 형들이라고 해서 그게 좋아 보여서 아무 소리 못했던 줄 알아? 절대 아니야. 아버지가 지금은 쪼그라드신 거지. 옛날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하셨냐? 보통 권위적이셨어? 그러신 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라는 걸 옳게 할 수 있었겠어.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 옛날에 시집살이를 보통 고되게 겪으신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가부장적이며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많이 바뀌었을 뿐이고 옛날에는 대단하셨던 듯 싶더라고요. 환골탈태한 수준으로 바뀌시기는 했어도 이따금씩 권위적인 성질이 빼꼼 고개를 드는 것이었죠. 옛날에 비하자면 점차 시어머니께서 하실 말씀 다 하고 사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셨다던 시할머니 또한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요. 이런 비하들을 접하면서 저는 시댁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의 모습을 한 가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어서는 기세 등등한 폭군, 나이가 들어서는 서서히 처자식의 눈치를 봐가면서 변한 모습들이 밀려고 하는 가장의 모습이 시아버지 같았거든요. 결혼하던 당시에는 온갖 시집살이를 다 겪고 안팎으로 이리저리 치여가면서 화병에 걸린 상태로 꾹 참고 살다가 세월이 흐르고 난 뒤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고 어깨에 힘을 주게 된 모습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셨고요.
작은 아주버님께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저와 남편 앞에서 사실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상대가 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정말이야? 그러면 왜 얼른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안 알려드리고? 분명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실 텐데. 바로 그래서야 너무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순간부터 언제 결혼할 거냐고 오만 잔소리에 간섭이 날아오겠지. 하지만 나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등 떠밀려 결혼하는 건 사양인 사람이야. 작은 아주버님께서는 저희 두 사람이 입단속을 잘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이유는 저희가 먼저 결혼하는 것 가지고 괜한 죄책감이라도 가질까봐 걱정돼서 그냥 말을 해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나요? 그저 알겠다고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네요. 결혼 전에 큰 아주버님하고 길게 대화를 하고 만나볼 기회는 없었어요. 워낙 멀리 사셨거든요. 참고로 큰 아주버님께서는 진작 결혼을 하셔서 두 아이를 보신 상태였답니다. 직장 문제로 멀리 사셨는데 그 지역이 바로 옆이 큰 형님의 친정이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결혼하시고 딱 1년 만이었나? 큰 아주버님께서는 당신의 장모님이 위암에 걸리셨다는 걸 알게 되셨고요. 그때부터 영영 일터와 처가에 묶여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주장이었습니다. 일하느라 처가 신경 쓰느라 애 보느라 정말이지 나는 우리 장남을 장가보낸 게 영영 이별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식에 아주 이제 보니까 이별식이나 다름없었던 거야. 당신의 장남과 맏며느리, 심지어는 어린 손주들까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시어머니께서는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위치가 너무 멀었고 큰 아주버님께서는 직종 특성상 바쁘실 수밖에 없었으며 큰형님은 암 환자 간병은 물론이고 두 번의 임신과 출산과 육아까지 계속 정신이 없는 몇 년간을 보내셨던 것을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이 점을 알고 계시니까 분통을 터뜨리시는 와중에도 그걸 직접적으로 큰 아주버님과 큰형님께 표출하지 못하셨던 것이겠죠. 여기까지가 결혼 당시 시댁의 상황이었고요. 저는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구한 신혼집이 시댁과 그리 멀지 않는 동네에 있다고 해도 그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서 일종의 측은지심 같은 걸 느끼며 결혼한 제가 설마 고부 갈등의 당사자가 될 거라는 것은 예상 밖이었죠. 새로 생긴 울 며느리, 드디어 얼굴을 보고 싶을 때면 볼 수 있는 며느리가 생겼는데 네가 안아주면 내가 너무 섭섭하지. 시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러시는지 알 것 같았기에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신혼 초에는 거의 매주 갔었어요. 시댁에 안 간 주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네요. 하지만 제가 가봤자 거기서 뭐라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겠나요? 제 입장에서는 매번 그렇게 자주 가면 갈수록 할 게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하소연, 이런저런 잡담이나 지겹고 지루해서 저도 모르게 하품이 나올 때까지 들어드리는 게 기껏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에 담아놓은 이야기가 참으로 많은 분이셨더라고요. 계속 들어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매주 그렇게 가드리는 게 부담스럽기도 해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두루뭉술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시댁을 안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삐지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딸이 있었어 봐라. 지금 이렇게 속에 쌓여둔 말이 많았겠는지. 멋대가리 하나 없는 아들놈들만 셋 있으니까 내가 이날 이때까지 어디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었겠니? 내가 싫어도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잘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니?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싫어하다뇨. 아니에요. 말씀 그렇게 하지 마셔요. 싫어하는 거 맞잖아. 뭘 또 아니라고 그래? 연락할 때마다 틱틱거리면서 짜증내고 한숨이나 쉬고 오라고 그러면 싫은 티 내면서 이런저런 핑계나 대자니? 아니, 그건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말주변이 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요. 매번 어머님을 상대해드려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누가 너더러 말주변 자랑을 하래?
그냥 내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맞장구나 잘 쳐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사람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쓰지는 않잖아요. 집중해서 듣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일인데 제가요, 어머님, 일을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님은 일을 안 다녀봐서 아무래도 모르시겠지만 일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직장에서 특별한 건수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항상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푹 쉬어야 하고 쉬는 날에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걸 어머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말 너무하구나. 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너무했던 걸까요? 네 시아비한테서 내가 한평생 바깥일 안 한다고 돈 안 벌어온다고 그런 구박을 얼마나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도 일 안 해본 여자라고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구나? 서럽다, 서러워. 나라고 해서 이렇게 살고 싶었겠니? 내가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안 구해보고 싶었겠어? 다들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야? 여태까지 참고만 살아온 내 인생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렸던 것 뿐이고 어머님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튀어버린 것인지 당황한 제가 시어머니를 달래드리려 했으나 별 소용이 없었네요. 며느리인 저만 왜 이런 문제로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걸까 싶어서 남편한테 그때 강력하게 말을 했었네요. 자식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지. 무슨 해결? 나는 해결 능력 같은 건 없어. 해결을 못하겠으면 가운데서 중재라도 잘하든가. 형제 중에서 막내잖아. 애교도 좀 부려가면서 사근사근하게 잘해봐. 어머님 마음 좀 풀어드려. 뭐? 나한테선 무슨 애교를 찾아. 나는 형들보다도 뻣뻣한 막내야.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나 솔직히 고백을 해보자면 부모님하고 어색해. 어색하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형제들끼리는 잘 지내잖아. 아버지하고는 말 그대로 어색해서 뭘 어찌할지도 모르겠고 어머니하고는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이런 게 감이 안 잡혀. 어머니하고 단둘이 시간을 보내본 적도 없는걸? 형들도 거의 똑같아. 우리 형제가 집에서 하는 행동도 다 똑같거든. 어색해서 별말 안 하고 다 같이 있어도 괜히 텔레비전만 보고. 아무리 아들이 셋이라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게 어색하고 멋쩍을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자식들의 결혼을 오매불망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시어머니 말이에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학수고대하셨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시어머니를 감당하는 것은 벅찼어요. 제 일상이 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휘둘리면서 끌려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어머니와 감정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눠버린 김에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해버리기로 했어요. 비겁하다면 비겁했죠. 속으로는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굴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당신 쪽에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냉장고에 동치미가 묵은 게 너무 많아서 내가 한 통 싸가지고 왔다. 전에 내가 만든 동치미가 맛있다고 그랬었지? 잘 됐네. 이걸로 입맛 없을 때 밥 뚝딱 해치우고 국수도 면만 삶아다가 동치미 끼얹어서 시원하게 한 그릇 먹고 그러면 아주 최고야. 동치미가 맛있다고 제가 그랬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지난주에도 이미 열무 한 단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하지만 열무는 열무이고 동치미는 동치미인데? 저는 열무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열무 가져다 주시기 전에 묵은지도 크게 한 통 놓고 가셨잖아요. 그것도 다 그대로 있어요.
주면 그냥 먹지.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으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는 부탁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솔직히 시간적 여유도 많이 없어요. 오늘도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빨리 퇴근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니? 결국은 나더러 오지 말라는 거니? 그렇다기보다는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은데 항상 당일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당일이나 그 전날 늦은 밤에 말씀을 주시니까 매번 갑작스러워서요. 뭘 주신다는 건 핑계이고 그냥 오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도 어머님의 정성이 감사해서 참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야? 참다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내? 참고 산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인데 어른이 뭘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어머님, 솔직히 저한테 냄비에 물 올리라고 하실 참이었죠. 국수면 삶아서 동치미 끼얹어서 먹자고 하실 거였죠. 저녁도 여기서 드시고 후식도 여기서 드시고 드라마도 여기서 보실 생각이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무한함으로 이렇듯 빨개졌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아버지로부터 핀잔을 받으셨을 때 제가 본 적이 있었죠. 휙 돌아서서 나가버리시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는 손을 뻗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잡고 나면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지나치게 건방지고 거침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바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고부 갈등을 알게 된 남편은 본인이 면목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비겁했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멀찍이 빠져 있었잖아. 어머니하고는 내가 이야기를 나눠볼게. 주말에 시간을 내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점심 대접을 하면서 부자간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입맛이 써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가 남편 돌아올 때를 기다렸죠. 어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냥 알겠다고 하시던데? 가까이에 며느리가 생긴 게 신나서 너무 생각 없이 굴었던 것 같다고. 이제 안 그러시겠다고 하시더라. 신혼부부인데 배려를 그동안 너무 못한 것 같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어.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인정을 하셨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해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너무 태도가 지나쳤던 것을 사과드렸고요. 그랬더니 알겠다 하고는 마시더군요. 아유, 괜히 더욱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장에 갑자기 큰일이 생겨서 그 뒤로 몇 주간 되게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바빴던 불이 꺼지고 나니까 작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고요. 계속 만나온 상대와 결국 100년 가약을 맺기로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여기에 있었어요. 신혼집을 고민하고 보러 다니시던 작은 아주버님의 곁으로 큰 아주버님이 다가가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관절 무슨 일인가 했더니 큰 아주버님네가 이제 머나먼 그쪽 지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올 생각이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통화하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엿들었죠.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잖아. 애들 교육 문제를 생각하니까 암만 해도 여기로 올라와서 사는 게 낫겠더라고. 일도 이제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아주 가끔만 뵐 수 있었던 멀리 사는 큰형님이 이제 지척에 살게 되신 것이었는데요. 이제 같은 며느리가 될 분으로서 친목을 다지자는 차원에서 작은 형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길래 아예 셋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형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다행히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 우리가 동서지간이니까 편하게 털어놓는 건데요. 진짜 긴 간병 앞에서 효자 없다는 말 맞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친정 식구들끼리 얼마나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는지 몰라요. 정말 못 볼 꼴을 다 봤네요. 질릴 대로 질렸어요. 정말요? 그간 고생 많으셨겠어요. 말도 말아요. 동서들
제 머리 이거 새치 염색 싹 한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흰머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많이요. 형님 나이에 벌써 새치가 그렇게나 많이요? 세상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면 그랬을까요? 큰형님이 그간 오만 고생을 다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역시나 환자가 있는 집안에서는 이모 저모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살아서 그동안 전혀 몰랐건만 알고 보니까 큰형님이 정말 소갈이 많이 하고 사셨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형님이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더니 본인의 친정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제 친정은 말이죠. 아버지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인간이 바람을 그렇게나 피웠어요. 습관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두 집 살림까지 차리신 곳에 도저히 그것만은 못 참겠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이혼 도장을 찍으셨고요. 아버지는 큰 소리 치면서 이혼을 하셨었죠. 후회나 반성 전혀 안 하셨었고요. 그런데 웃겼던 게 뭔 줄 알아요? 그런 다음에 엄마한테 새로 남자가 생기니까 그때 눈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본인은 여자를 10명은 넘게 만났었으면서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걸 보고 나서야 피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 때문에 저는 남자라는 생물은 아주 징그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결혼을 안 하고 살 작정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후련하고도 씁쓸한 얼굴로 작은 형님이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저는 이제 저 또한 제 이야기를 꺼내야 될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들처럼 친정 이야기는 특별히 소개를 할 게 없어서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와 있었던 이모 저모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형님들이 연신 어머나 하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다는 거 어머님한테는 부디 티를 내지 말아주세요. 못 들은 척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당부를 드렸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두 분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왠지 며느리들끼리 마음이 잘 맞은 것 같다는 예감을 서로가 받고 있었죠. 어쩌다 보니 며느리 셋 다 시댁의 근처에 이제는 살게 되었어요. 모두 다 함께 시댁에 모여서 저녁을 먹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나는 절대 며느리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서 시켜먹고 귀찮게 들러붙고 그런 시어머니가 될 생각은 없으니까 너희들은 안심하고 있거라.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레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 들은 게 있으셨던 형님들의 시선이 조용하게 저를 향했죠. 요새 젊은 며느리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더라. 나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시댁에 가면 아예 찍소리도 못했었지. 못하다 뿐인가? 아예 노비 취급을 받았던 것을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을 잘못했었나 보다. 시어머니께서 겨냥한 젊은 며느리라는 게 저라는 것을 알고는 제가 머쓱해져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아예 불편하셨던 것인지 헛기침을 크게 하시면서 자리를 아예 떠버리셨습니다. 어색한 공기를 간신히 참아냈던 것 같아요. 큰 아주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아버지의 성질이 그래도 날이 갈수록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보다도 시아버지의 위세가 꺾인 것 같았죠. 저한테 들은 게 있다 보니까 형님들은 굳이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께 예쁨을 받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모두가 흘러가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시댁 근처에 사는 며느리들이 죄다 그럭저럭 흘러가는 모양새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가 며느리로서 도리를 저버릴 수 없는 날이 도래하였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예 시간을 내서 셋이 함께 시어머니 혼자 계시던 시댁에 방문을 하였고요. 어떤 걸 갖고 싶으신지 혹시 필요한 건 없으신지 여쭈어 보았어요. 며느리들끼리 선물이 겹치는 건 사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들의 질문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안색이 너무나도 어두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여태까지도 저한테 삐지셔서 그러시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혹시 스카프는 어떠세요? 제가 전부터 생각한 건데 어머님은 스카프 하시면 잘 받으실 이미지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색으로 하나 좋은 걸로 사드릴까 싶은데요. 작은 형님이 발랄하게 의견을 내셨을 때였습니다. 상상만 해보아도 시어머니께서 스카프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저는 속으로 작은 형님의 센스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내쉬시는 거예요. 됐다. 내가 그런 걸로 꾸며서 뭘 어쩌겠니.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니. 이제 와서 그런 게 전부 무슨 소용인가 싶다.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에서 힘이 하나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기운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당황한 며느리들끼리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좋은 생신 선물을 사드리겠다며 애교스럽게 말씀을 드려봐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좋지 않았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시며 한숨이나 연신 내쉬셨고요. 삐져서 그러시는 건 절대 아니었고 무슨 문제가 있으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가 그랬는데 형님들도 똑같이 느끼셨더군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상의를 해본 끝에 다음에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뵈야 했어요. 맛있는 과일을 사들고 가서 밥도 차려드렸고요. 당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드시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큰형님을 필두로 저희 며느리들이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강하게 여쭈어봤는데요. 망설임 끝에 시어머니께서 내놓으신 대답을 듣고 저희가 기절할 듯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네? 아버님이 바람이 나셨다고요? 게다가 들킨 걸 아시면서도 뻔뻔스레 굴고 계시다고요? 시아버지께서 요새 밖에 나가서 웬 여자를 그렇게나 만나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용이 주도하게 숨기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닌 모양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금세 눈치를 채셨다는데요. 밖에서 여자 만나는 거냐고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캐물으시면 시아버지께서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딴청을 피우신다네요. 뻔히 들킨 상황임에도 인정은 안 하시고 잡아떼신다고 하는데 그 잡아떼는 것도 무척 얄밉게 하신다고 하였어요. 내가 무슨 이 나이 먹고서 바람이 났겠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기는 한데 만약에 나이 먹고서 자기 조강지처를 두고 바람이 난 놈이 있다면 분명히 그놈은 볼품없이 한평생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촌스러운 여자를 조강지처로 두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눈이 자꾸만 바깥 여자한테 돌아갔겠지. 집구석에는 눈이 돌아갈 만한 여자가 없으니까. 세상에나 이런 식으로 시아버지께서 잡아떼셨다네요. 이거 완전히 비꼬는 것이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화병이 나실 법하고 그런데다가 시아버지의 그런 비꿈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크게 입으신 것이었어요. 분개하신 형님들이 시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신다고 하시면 당장에 찬성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이제 와서 이혼은 무슨... 이혼을 하겠니? 그럴 생각은 없다. 시아버지의 바람 사실을 들었던 직후만큼이나 형님들은 충격에 빠지신 표정들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형님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남편들에게 전하였고요. 그로부터 며칠 지난 뒤 며느리들끼리 카페에 앉아서 대화 삼매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바람도 뒤늦은 진짜 사랑 찾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괜히 헛바람 같은 것이었어요. 나이를 잡수실 대로 잡수셨으면서 왜 추잡하게 그러시냐며 아들들이 바람난 것을 지적하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얼굴이 또 벌겋게 붉히셨죠. 내가 알아서 잘 살 거다. 너희들은 아무 상관 말어. 대뜸 그렇게 화를 내시긴 하였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왜 이혼은 생각도 안 하신다고 하는 건지 그런 마음을 형님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저는 친정 엄마가 옛날에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은 단순한 일면만 가질 수 없었고 복합적이게 이럴 때 없었죠.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과 어떻게 사고방식이 같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자 그 이후로 형님들은 안타까움이 담긴 한숨을 내쉬었고 잠시 각자 커피만 마셔댔습니다. 그러다가 큰형님이 문득 입을 여셨어요. 이런 소리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친정엄마 암 치료받느라 한때는 몰골이 말도 아니셨거든요. 당연하죠. 암 환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엄마한테 아빠가 뭐라고 하셨던 줄 아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라고 하면서 혀를 끌끌 차셨어요. 참나 완전히 미친 거였죠. 힘든 간병 때마다 아빠는 뒷짐만 지고 계셨고요. 그냥 갑자기 그런 저희 부모님 모습이 떠오르네요. 여자로서 여자의 인생이 참 안 됐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서요. 되게 서글프네요. 저만 이래요? 그러자 작은 형님이 테이블 위로 주먹을 꽉 쥐면서 말을 이으셨죠.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너무 분해요. 능력도 없는 주제에 바람 피우는 재주만 있었던 아버지 그 인간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고 사셨던 걸 생각하면 미치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새로 남자 만나서 재미있게 사시는 걸 보고 아버지가 거품 물고 넘어가셨던 걸 생각하면 통쾌하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작은 형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친구가 반짝거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심심하고 적적해서 만나실 상대가 마땅하지 않아서 새 며느리인 저에게만 매달리셨던 모습을 떠올려냈죠. 저기 형님들, 저희가요. 어머님을 작정하고 꾸며드려보는 건 어때요? 여태까지 어머님이 본의 아니게 가정주부로만 사시느라 이래저래 눈치를 오래 보시느라 꾸며본 적이 없으세요. 취미도 따로 없으시고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만나실 분들도 마땅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나는 찬성. 이왕이면 어머님께 근사한 남자분을 소개시켜드리면 더 좋겠어요. 제가 의견을 내자마자 형님들이 신나서 머리를 맞대셨고요.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며 궁리를 해본 끝에 취미활동 모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어요. 알아보니까 중장년층 분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이어가는 건전한 모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저희 며느리들이 나섰고 그 중에서 독서 모임을 시어머니께서 가입한 곳으로 찜하였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모임의 회장분께서 무척이나 근사한 신사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임 또한 젊은 사람들이나 갈 것 같은 멋들어진 카페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었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모임의 회장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상황을 나누었고요. 흔쾌히 시어머니의 가입을 받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적극으로 돕겠다고 해주셨고요. 쾌재를 부른 저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준 것은 고마운데 내가 그런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영 어색하구나. 시어머니께서는 난감한 표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으셨죠. 저희가 설득을 이어간 덕분도 있었으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감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람이 한번 우울해지니까 자꾸 안으로만 움츠려 들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도 내심 그 점을 경계하고 계셨던 것이었죠. 저희 며느리들이 가장 강조했던 점은 시어머니 또한 나이가 드셨어도 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드렸어요. 처음에는 모임에 나가는 것도 걱정이 된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가득하며 교양이 넘치는 대화가 오가는 모임의 매력에 금세 빠지셨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어느새 시어머니께서는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머리도 드라이기로 멋스럽게 올려 넘기셨고 커피 한 잔 멋지게 드시면서 독서 토론에 참여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댁에서 책도 읽으셨고요. 시어머니의 변화에 황당하게 못마땅하게 바라보시던 시아버지께서 기어이 한마디 던지셨죠. 다 늙어서 갑자기 책은 뭔 놈의 책이야? 어? 에휴, 주책이 따로 없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던 줄 아시나요? 입가에 검지를 대시고 쉿 하시는 게 다였어요. 원래 시어머니 같았으면 무안으로 얼굴을 붉히며 따지셨을 텐데 평온하게 책이나 마저 읽으시는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시아버지의 눈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항상 어울리지도 않는데 고집하셨던 진달래빛 립스틱을 갖다 버리신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들이 고르고 골라서 사들인 다홍빛의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마치 얼굴이 형광등이 켜진 듯 하였습니다. 안색이 달라 보였어요. 여태까지 시커먼 먹물 같은 색으로 새치를 가리셨는데 약간 갈색빛이 나는 염색약이 낫겠다는 며느리의 조언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신 결과 부드러운 이미지로 탈바꿈을 하셨습니다. 거의 평생을 풍덩한 옷만 입으셨는데 똑같이 편하기는 하되 깔끔하고 멋스러운 원피스 위주로 입기 시작하셨고요. 편하지만 고급스러운 단화, 귀여운 손가방까지 팔에 끼고 다니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굿이었습니다. 저절로 따봉을 외치며 엄지를 치켜들게 되는 모양이었죠. 당신 요새 왜 자꾸 이상하게 굴어? 정말 늦바람이라도 난 거야? 혼란에 빠지신 시아버지께서 결국은 그런 궁금증을 토해내셨으나 시어머니께서는 묵묵부답이셨죠. 모른 척 못 들은 척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시아버지께서 사람 속 뒤집어지기실이 두루뭉술하게 시어머니께 답을 해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자꾸만 캐물으시며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실 뿐이었죠. 바람은 사시살철 부는 법이죠. 최고의 현답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들에게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아들들에게 이런 걸 터놓기에는 어색해서 며느리들에게만 물어보셨던 게 환장할 대목입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사람이 너무 이상해진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고 거슬린다며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 앞에서 열변을 토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 독단으로 하루아침에 변하실 리는 없고 저희 며느리들이 배후에 있다는 짐작 정도는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오신 것이었죠. 서로의 눈치를 본 며느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아버님, 그럼 한번 같이 어머님을 뵈러 가보시겠어요? 저희도 어머님이 독서 모임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없어서요. 궁금했거든요. 그래,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그 잘난 독서인지 독사인지 대체 무슨 나발인지 직접 봐야겠어. 거기서 어떤 정신 나간 비루한 놈이 옆에 붙어 있는지는 직접 보면 내 속이 시원하겠구만.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출동을 하였습니다. 도착한 장소가 멋들어진 카페라는 것에 시아버지께서는 우선 1차로 당황을 하셨고요. 마침 시어머니께서는 모임 회장님과 단 둘이서 커피를 즐기고 계셨고요. 중후한 머신 물씬 풍기는 딱 봐도 외국물을 한껏 드신 게 분명해 보이는 아주 근사한 신사분과 단둘이서 마주 앉아 웃고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시아버지께서는 거기서 2차로 당황을 해버리셨습니다. 제법 우아한 자세로 커피잔을 손에 쥐시고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연신 고개를 끄덕하시며 웃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로 폼이 나 보였어요. 구석진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며느리들은 뿌듯한 웃음을 꾹 참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망연자실한 채로 역시 나가 계셨죠.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시더니 카페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모임 회장님의 차를 타고 떠나버리시는 모습에서는 시아버지께서 완전히 당황으로 거품을 무셨죠. 차도 무척 값비싼 외제차였거든요. 시아버지의 완패였습니다. 날이 선선해서 그런가 에어컨을 안 틀어도 좋네요. 이 카페가 창문이 사방으로 나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바람은 역시 맞바람이 가장 시원하죠. 제가 눈을 찡긋거리며 묻자 형님들이 큰 목소리로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그 모습에 시아버지께서는 분하셨는지 뭐라고 한마디 하시려다가 차마 뱉어낸 말씀을 못 골라내시고는 얼굴만 터질 듯이 뜨겁고 벌겋게 붉히셨습니다. 부디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부끄러운 잘못이 목구멍에 턱 걸려서 입을 못 여셨던 것이기를 바랐답니다. 물론 시아버지께서 뉘우치신다고 한들 선택은 시어머니의 몫이었지만요.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후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들을 모아놓고 시어머니께서 점심을 쏘시면서 알려주셨죠. 며칠간 벙어리라도 된 것 마냥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지내서 저 인간이 드디어 돌아버렸나 싶었는데 그동안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반성이라는 걸 깊이 해본 모양이더라고.
어제 저녁 나한테 사과를 하더구나. 고작 잘못했으니 당신도 자중하라는 말뿐이었지만 이게 어딘가 싶네. 별로 못마땅하다는 투로 말씀을 하고 계셨으나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금방이라도 웃을 듯이 움찔움찔 대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들이 다 보고 있었네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고요. 저는 따로 시어머니와 지난 일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 지내는 고부관계가 되어보자고 서로에게 약속했고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지는 중이에요. 내가 이 나이를 먹고 나서야 비로소 사는 맛을 알겠구나. 집 밖의 세상이 이렇게 넓을 줄은 몰랐다는 게 신기할 정도야. 하루하루가 아주 즐겁고 보람차네. 시어머니께서는 상황을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독서 모임의 회장님과도 좋은 지인으로 지내시며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상에서 만나시는 지인이 여럿이에요. 전세가 역전되어서 시아버지께서 항상 전전긍긍하시고 눈치를 보시는 쪽이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잠실에 살고 있는 강석구라고 합니다. 요즘 사연 채널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들어보니 저처럼 사이다 복수하신 분들이 많아 저도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일단 제가 복수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첫사랑입니다. 제가 그 여자를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대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흔한 말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촌놈이었습니다. 촌놈인 티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툭 튀어나오는 사투리와 옷차림에서 촌티가 풀풀 풍겨져 나오는 그런 촌놈 말이죠. 그러니 인기는 꽝이었고 그 어떤 여자애도 제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닥 기댈 만큼 흥미롭지 않았어요. 취직을 위해 하는 공부는 따분했고 내용도 어려워 뭐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가운데 제게도 봄날 같은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녀였죠. 저의 첫사랑이자 모두의 첫사랑이었던 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이는 요새 말로 여신이었습니다. 단아한 긴 머리와 하얀 피부, 커다랗고 맑은 눈, 오똑한 코, 예쁘장하게 마른 몸매. 그녀는 저희 대학교에서 남자들이 한 번쯤 마음에 품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동경만 하던 대상이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그 여자애가 잔디를 거쳐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설레어서 괜스레 심장이 콩닥거리곤 했죠. 그리고 붙이지도 말을 연습하곤 했습니다. 체크 셔츠에 청치마를 입은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눈에 담아두고 밤마다 상상했죠. 도저히 그녀 옆에 있는 제가 상상이 되지 않았죠. 전 그저 촌놈이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화창한 봄날이었을 겁니다. 창밖으론 벚꽃이 흩날리고 아찔한 봄냄새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저는 그날도 전공교재를 펼치고 체크 셔츠를 입고 걸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볼까 싶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연이가 제 옆을 털썩 앉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만 벌벌 떤 채 교재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연이가 말을 거는 겁니다. 오늘 나 교재 안 가져왔는데 같이 봐도 돼? 네? 네, 괜찮아요. 갑작스레 걸어오는 질문에 저는 너무 놀라 존댓말까지 하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애는 토끼처럼 귀엽게 풋 웃더니 말했습니다. 야, 우리 동갑이야. 말 놓자. 그래요. 동갑인 줄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놓은 지 오래라 머릿속에 하얗게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존댓말을 하고 말았죠. 미연이는 그렇게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전 당연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짝사랑하던 애가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놓는 거지?
이건 무슨 의미지? 친구하잔 단순한 의미인가? 친구가 된다면 그럼 친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럼 혹시... 혼자만의 방구석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들이 펼쳐졌죠. 그 다음 전공 시간에도 그 여자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머리를 묶고 나타났는데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선이 무척 예뻐 저는 그 선을 보지 않기 위해 전공교재만 뚫어져라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 미연이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너 수업 되게 열심히 듣는다. 그냥 듣는 건데? 그럼 나 시험 기간에 공부 좀 알려줘라. 이번에 학점 또 C 받으면 안 되거든. 그래, 도와줄게. 공부를 도와달라니, 이건 또 무슨 횡재인가? 나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가? 그때부터 저는 미연이네 공부를 도와주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어느덧 친구 아닌 친구의 노선을 걷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가 수업이 끝나갈 때쯤 떡볶이를 먹으러 가잔 제안을 했어요. 이날이 제 인생을 뒤바꿀 날인진 당시엔 몰랐죠. 배고프지 않아? 떡볶이 먹으러 갈래? 미연이는 제가 편한지 계속 수업에 대해서 교수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할 건지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입술에 묻은지도 모르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떡볶이가 사라져갈 때쯤 미연이가 묻는 겁니다. 근데 넌 왜 안 먹어? 그제야 저는 제가 포크도 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기랄. 순간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냉술 든 컵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목 안으로 부어넣었어요. 그러자 미연이는 까르르 웃었고 창피했지만 미연이가 웃는 소리는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미연이가 평소처럼 또 턱을 개고 별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제 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못 잊을 순간이죠. 너 혹시 그거 알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저는 너무 놀라 떡볶이를 씹지 못하고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개구진 눈빛으로 제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고백받은 답은 내일 듣겠다 선언하며 총총총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연이가 날 좋아했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놈 역시 말도 안 된다며 어떻게 미연이가 널 좋아하냐며 난리를 쳐댔습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아. 저는 허공에 대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백에 대한 답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연이에게 다가가 조금은 남자답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로 학교 끝나고 남산공원에서 보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가 제가 가진 옷 중 가장 괜찮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무스를 잔뜩 발라 뒤로 넘긴 후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미연이로 보이는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예뻤던 미연이었지만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뻤습니다. 잠시 후 미연이의 샴푸 향이 저와 미연이의 사이를 맴돌았죠. 저는 어렵게 입술을 떼어 힘주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했어. 내가 먼저였어. 네가 좋아서 미칠 것 같아. 제 어설펐던 고백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미연이가 제 등을 바로 감싸 안았기 때문이죠. 갑작스레 다가와 제게 폭 안긴 미연이의 몸은 작은 새처럼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콩콩거리는 심장 소리가 유독 더 크게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그녀와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했을 때쯤 저희를 반대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바로 미연이의 언니와 어머님, 제 미래의 장모님이었죠.
아니, 뭐하는 집안 남자애라고? 이름도 모르는 집안 남자애랑 무슨 연애를 한단 거냐? 아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엄마, 정말 왜 그래? 언니, 엄마 좀 말려봐. 뭐, 네 엄마 말이 틀리진 않지. 제가 나중에 사짜 직업 달고 나타나면 모를까. 근데 너도 우리 집 수준이라는 걸 생각해야지. 이제 그거 생각할 나이 정도는 됐잖아. 그리고 쟤 너무 빈티난다.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고 너무 없어 보여. 연애 초기에 저에게 불쑥 그런 말을 대놓고 하시는 어머님이나 미연이 언니분이나 솔직히 정말 무례했어요. 그래도 그땐 미연이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외려 미연이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님 눈에 내가 안 찰 수도 있지. 하지만 아직 내가 대학생이어서 그렇지. 두고 봐. 사회에 나가 성공하면 어머님도 분명 그땐 날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집안도 날 인정해 줄 것이라고요.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학점을 최고로 받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교도 최고 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었죠. 직장도 당연히 대기업 위주로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대기업 정도 들어가야 어머님께서도 절 사위로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마 다시 돌아가라 해도 그때만큼 뭔가를 열심히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전 가끔 미연이 어머님을 마주칠 때마다 좋은 인상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빵을 사다 드린다든지 없는 용돈 모아 생신 선물 챙긴다든지. 하지만 어머님께선 한 번도 제게 고맙단 말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뭐하러 이런 걸... 부담스럽게. 이러곤 들어가 버리셨죠. 미연이만이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자기야,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늘 한결같아서 고맙고. 아니야, 나야말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너 책임질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순 없었지만 저는 그것이 아주 희박한 확률이며 미연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화창한 봄날이라는 것만큼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우린 그렇게 때론 친구처럼 연인처럼 봄날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가을 연가, 겨울 연가, 올인,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함께 보았고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다니며 미연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같이 들었고 노래를 들으며 손을 잡고 살랑거리는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미연이를 만나다 보니 모든 게 다 좋고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돈이 모이자 미연이는 그때부터 제게 하나하나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자기 오늘 월급 들어오는 날이잖아. 200만 원? 자기야, 너무 비싸지 않아? 우리 나이치곤 좀 비싼 것 같은데. 비싸긴 뭐가 비싸. 내 친구 남자친구들은 다 이런 거 사준단 말이야. 나만 그럼 거지 같은 가방 들고 나가야 해? 자긴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럼 사줄 테니 잘 메고 다녀야 해. 고마워. 자기가 짱이야.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자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심지어 미연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미연이의 어머님께서 절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직접 연락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초대해 주신 건 처음이었던지라 설레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들고 가야 하나,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그러다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을 해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 가볍게 배즙 세트를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제 손에 든 배즙 세트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거 들고 올 거면 차라리 빈손으로 오지 그랬나. 네? 아닐세, 들어오게. 배즙 세트를 사간 게 실수였을까요? 어머님은 그럼 명품 선물이라도 바라셨던 걸까요?
배즙 세트 사간 전 졸지의 짠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는 당연히 가시방석 속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네 모아놓은 돈이 얼마쯤 된다고? 아, 저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모아놓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장가를 가겠다고. 자네 미연이와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지? 네, 그럼요, 어머님. 저희끼리 얘기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 2년 후쯤으로 계획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 전까진 둘 다 회사 생활을 하고요. 엄마, 밥 먹는데 왜 자꾸 돈 얘기를 해? 그만해. 미연이 넌 가만히 있어봐. 회사 생활을 한다고? 근데 우리 미연인 대학원에 갈 생각인데 자네 모르고 있었나? 순간 놀랐습니다. 저는 미연이가 저처럼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대학원을 가고 싶어 하는 줄은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 저에게 돈 모으게 하는 게 미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연이는 대학원쯤은 나와줘야 만족할 애야. 그러니 돈은 자네가 벌고 얘는 공부시키는 게 나을 듯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저는 좋습니다. 미연이가 하고 싶은 게 공부면 공부를 더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돈을 벌면 되고요. 솔직히 얼떨떨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어머님 말씀에 그만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럼 자네가 대학원비를 좀 대주는 게 어떻겠어? 네? 어머님 말씀에 놀라 전 젓가락까지 떨어뜨렸어요. 대학원에 가겠다는 말도 지금 처음 듣는 와중에 갑자기 딸의 대학원 비용을 대달라니 좋고 싫고를 떠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뭐가 문제인가? 돈 대주기 싫은가? 미연이랑 결혼하고 싶다며. 미연이의 어머님은 공격적인 태도로 계속 제게 답을 요구했고요. 구원의 눈길을 담아 미연이를 쳐다보니 미연이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군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이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닐 테고 돈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건지. 그래서 집을 나오자마자 저는 미연이를 붙잡고 물었어요. 왜 어머님께서 제게 저런 말을 하시는지요. 그러자 미연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떼었어요. 사실 우리 집 사정이 얼마 전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 내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니까 엄마는 우리 집 형편으로 지원 못 해준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가라고. 근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렇다고 대학원 다니면서 돈 벌기엔 너무 힘들 것 같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실. 차분하려 했던 미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급기야 미연이는 눈물을 떨구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말 했어. 근데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돈 빌릴 때가 마땅치 않아. 대출을 하려니 겁이 나고.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미연이의 집 사정이 안 좋아진 것도 미연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오히려 미연이가 혼자 이런 고민을 하게 했다는 점이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제겐 미연이의 대학원비를 지원해줄 여윳돈이 있었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와 결혼할 여자이고 책임져야 할 여자이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제가 모은 돈 전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미연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필요한 용돈도 제가 다 벌어다 주었어요. 고마워, 자기야. 일하느라 힘들 텐데 나까지 챙겨주고. 아니야. 이 돈 펑펑 쓰면서 편하게 공부해. 돈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솔직히 말해서 회사 생활이 쉬웠겠나요? 저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여자가 고생하는 건 더 싫어서 매일매일 상사 눈치 보며 미친 듯이 일했고 저는 편의점 도시락 먹어도 미연인 뜨뜻한 집밥 먹게 했어요.
그렇게 돈 벌어다 바치느라 힘들다고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덕분에 보상도 있긴 했죠. 우리 딸한테 잘해줘서 고맙네. 미래 저희 장모님이 제게 저런 문자를 보내오시거나 가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소고기를 구워주신다거나 할 때가 바로 그 보상이었습니다. 그런 보상을 받을 때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절로 어깨가 올라가고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걱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죠.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걸 알곤 깜짝 놀라셔서 어디에 그 돈을 썼냐 물으시길래 솔직히 말했더니 제 등짝을 퍽퍽 치시더라고요. 이놈아,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 아이고, 이 속 없는 놈. 엄마, 나랑 미연이 결혼할 거예요. 확실해요. 장모님한테도 벌써 여러 번 인사드렸고요. 뭐? 장모님? 결혼도 안 했는데 뭔 놈의 장모야. 막말로 결혼은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냐? 내가 못 살아 정말. 어머닌 진심으로 한탄스러워하셨습니다.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거기에 다 갖다 바친다 하니 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그땐 당연히 그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될 거라는데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연이가 대학원 졸업하면 우리 결혼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말아요. 그리 어머니에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나 미연이와 전 함께였습니다. 일이 끝나면 여전히 함께 거리를 걸었고 추운 겨울날엔 따뜻한 커피를 서로의 품 안에 넣어주며 추위와 세상살이를 버텨내곤 했죠. 함께였기에 겁이 나지 않았고 함께였기에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미연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 역시 이제 미연이와 결혼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제 일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월급으로 미연이와 함께 가정을 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마음과 몸을 뜨겁게 섞으며 함께해온 나의 첫사랑이자 연인이었던 미연이와 연인을 지나 이제 가족이 되어 함께 여생을 헤쳐나가고 살아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연이의 생각은 저와 같지 않았어요. 네 마음은 고마운데 나는 결혼 생각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뭐? 사실 제게는 청첩병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배신감도 스쳐 지나갔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미연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전 끈질기게 미연이를 설득했어요. 미연아, 우린 행복했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나를 믿어봐, 미연아.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은 그런 걸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라고. 나는 애도 낳기 싫어. 애를 낳기 싫다고? 미연이가 애를 낳기 싫어한다는 건 더더욱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애를 낳지 않고도 둘끼리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지만 그 당시엔 그래도 애는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저는 너무도 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미연이를 처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싸운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미연이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었나 깨달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하고 책과 음악을 사랑하고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미연이의 자유로움이 좋았고 그녀의 꿈도 지켜주고 싶었지만 미연이가 생각했던 미래 속에 제가 없었다 생각하자 갑자기 처참한 기분이 몰려들어왔어요. 결혼이 싫은 거야? 아니면 내가 싫은 거야? 너가 문제가 아니야. 난 결혼이 싫어. 우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그러다 서로를 설득시키기 위해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그 누구 한쪽이 굽힐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을 때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곤 각자의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종지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밤새 술을 연거푸 들이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의 소식을 들은 건 그로부터 반년 후였어요. 그것도 지인이 받은 청첩장을 통해서였어요. 청첩장엔 그녀와 낯선 남자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에 당장 미연이를 찾아갔어요. 정확히는 미연이의 집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미연이가 조금 부른 배를 하고 걸어 나오더군요. 그 옆엔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었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며 황당함으로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미연이는 절 먼저 발견하고 그 남자를 차에 태우더니 태연스럽게 저에게 걸어왔어요.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결혼이 싫다며 안 한다며? 미안한데 오빠,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났어. 사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설마 그것 따지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솔직하게 말해. 너 임신한 거 보니 혹시 나 만날 때 이 사람 만났니? 미연인 대답하지 못했고 순간 제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표정 관리 같은 걸 할 여력이 없었죠. 그녀도 제 표정을 보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러더군요. 재력이 다른데 어떡해. 오빠는 겨우 중상층 집안 아들이잖아. 저 사람 아버진 판사야. 미안한데 오빠랑 결혼하려 보니 내가 너무 아깝더라. 그래서 저 사람을 선택한 거야. 아, 대학원 보내준 건 고맙게 생각할게. 만약에 돈 돌려받고 싶다면 계좌번호 찍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러는 사이 미연인 웃으며 뒤를 돌았고 그 남자가 있는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먹지도 못하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리곤 엉엉 땅을 치며 울었어요. 이 더러운 감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별짓을 다 했지만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미연이와 결혼한다는 사람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진 게 많은 자였습니다.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함께한 세월이 있고 정이 있는데 어떻게 저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헌신짝 버리든 말이죠. 순간 허탈한 기분이 몰려들었어요. 같이 한 세월이 모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는 상실감이 절 하루 종일 짓눌렀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이 제가 미연이와 헤어졌을 때 제게 던진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허영심 많은 미연이가 분명 너한테 만족하지 못한 거다. 너를 간보는 거다라는 말들이었어요. 그땐 아니야, 우리 미연이 그런 애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결국 모두 사실이었어요. 속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비참하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내고 집에 있자니 더 생각이 날 것만 같아 차라리 일에 미치는 걸 선택했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처하고 밥 먹듯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나와 저만의 사업체를 꾸렸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있었던 터라 사랑도 잊을 겸 그렇게 일에만 몰두했어요. 어머니는 무척이나 서러워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니? 그 기집애한테 다 주지 말랬잖아.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여보, 뭐라 말 좀 해봐요. 내가 그 기집애를 당장...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지금 밥도 잘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좋은 여자 만나면 되죠. 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붙잡고 울어대셨고 절 버리고 간 그 기집애 천벌받을 거라며 욕을 해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키기도 싫은 마음에 그저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채운다는 말처럼 제 인생에도 두 번째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제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었는데 귀여운 단발머리에 웃는 게 애교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도희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는데 저와 고향도 같고 나온 대학도 같아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 역시 나쁜 남자를 만나 크게 대어본 적이 있는 터라 공감대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 같은 인상을 주는 덧니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인연은 첫 번째처럼 뜨거움을 안겨주진 않았지만 도희는 제게 편안함을 주었고 무엇보다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전 그게 너무 좋았고 그녀를 만나면서 인생 전체를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희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전 도희와 결혼을 결심했고 3년 후 우린 아이를 낳아 하윤이라는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빠가 되어 인간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기를 맞이했죠. 또 어느덧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어 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받을까 말까 했다 받은 전화였습니다. 받자마자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미연이었습니다. 무려 5년 만이었죠. 잘 지냈어? 우리 좀 볼 수 있을까? 당신한테 정말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미연인 그러곤 안 나와도 괜찮다는 말을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문자를 넣어주겠다고 하곤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왜 갑자기 날 보자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첫사랑, 상처만 주고 갔던 여자, 만나서 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미연이에 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미연이를 생각하면 늘 찝찝하고 불쾌한 무언가가 달라붙어 오는 것 같았고 이제는 그걸 좀 내 인생에서 떼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문자를 보내 약속 시간과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장소는 강남에 있는 어느 한적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 너는? 나도 예상했지만 우리 둘 사이엔 꽤 많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저도 커피만 들이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연이는 꽤 나이 든 티가 났고 어딘지 모르게 얼굴은 많이 그늘져 있었어요. 옛날에 미연이에게선 볼 수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미연이는 자신이 그 공백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얘기보다 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넌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와이프는 어떤 사람인지, 아이는 있는지, 살이 좀 찐 것 같은데 보기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저 역시 예의상 결혼 생활 어떻냐고 물었죠. 하지만 미연이의 얼굴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연이가 고통으로 쥐어짠 듯한 한마디를 토해냈습니다. 나 그 집 서랍장이었어. 난 그냥 그 집에서 전시된 가구 같은 존재였어. 남편은 일 중독자였고 난 하루 종일 쇼핑 아니면 사교 모임 같은 거 말고는 할 게 없었어. 처음엔 행복했어. 내가 마음껏 그리고 싶은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남편은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뭐든지 최고급으로 해주려 했어. 처음부터 다 갖고 태어난 부잣집 사람들과 갖는 사교 모임도 재밌었어. 그 사람들 세계에 끼니까 내가 정말 뭐라도 된 것 같았어.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날 너무 못살게 굴었어. 둘 다 앞에선 날 이쁘다 하면서 뒤에선 얼굴로 남편 잡았다고 욕했고 은근히 날 왕따시키고 일부러 내 앞에선 영어로 말하고. 어느 날 너무 질렸어. 그냥 다 놓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너무 생각나는 거야. 나한테 한결같이 잘해준 당신이 밤마다 자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폭하기로 결심했어.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선언했거든. 그러니까 역시 시댁에선 이혼하라 난리가 났고 결국 그러다 당연한 수순처럼 쫓겨났어. 여러분이라면 이 얘기를 믿으시겠어요? 미연이가 그 재벌집에 들어가 겪어야 했던 수모를 마치 남 얘기를 하듯 말하며 까르르 웃었을 땐 좀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 그 집에서 주는 위자료 한 푼도 안 챙겨서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옷가게에서 옷이나 파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할 땐 마치 희극배우 같았습니다. 입은 웃지만 눈은 울고 있는 희극배우 말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이어진 그녀의 말은 너무 생뚱맞고 또 충격적이더군요. 믿기지 않겠지만 나 당신한테 오려고 이혼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나 아직 우리 지난 추억 잊지 못하고 있어. 아니, 난 잊어본 적이 없어. 당신도 그렇지 않아? 우리 차라리 솔직해지자. 기가 막혔죠. 이게 또 무슨 술수일까요? 더 웃긴 건 제가 말이 없자 이 여잔 제가 자신한테 속은 줄 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말이야. 내가 오늘 당신을 보자고 한 건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야.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당신 결혼한 거 알아. 나랑은 연애만 하자. 와이프 몰래. 어때? 난 지금 당신이면 다 좋아. 당신이 애가 있어도 되고 와이프가 있어도 돼. 그냥 우리 둘이 일단 만나보자. 그리고 당신도 내가 좋으면 그때 이혼하면 되잖아. 너 제정신이니? 차라리 잘 살면 좋았을 걸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겪어야 했던 삶의 겹과층이 나무의 옹이처럼 존재하고 있었죠. 아주 추악한 형태로 말입니다. 이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역겨워 그만 떠나고 싶었습니다. 난 말 다 한 것 같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만 하고 떠나려는데 더 황당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겁니다. 자기야, 내가 미안했어. 내가 당신을 너무 쉽게 버렸어. 내가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어. 이렇게 빌게, 응? 돌아와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손을 걷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곤 서둘러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죠. 그 이후로도 이 여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전화했고 문자하며 미저리처럼 매달렸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날 못 잊어서 이혼했다니 이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어이가 없었고 얼마나 절 만만히 봤으면 그럴까 싶어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어느새 이 연락은 협박 문자로 바뀌어버리더군요. 감히 내 연락 안 받아? 안 받으면 당신 와이프한테 우리 뜨거웠던 사이인 거 다 폭로할 거야. 나랑 다시 안 만나주면 죽어버릴 거야. 이건 거의 신고를 해야 할 수준이었어요. 급기야 제 아이까지 어른거리면서 심각한 상황인 듯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고 경찰서에 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죠. 아내 역시 제 안색이 유달리 안 좋은 걸 알았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판세를 뒤집어 놓을 일이 터졌어요. 자신을 미연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절 찾아온 거였죠.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행색은 미연이만큼 너무나 초췌해져 있었어요. 마치 노숙이라도 하는 사람 같았죠. 그러면서 다짜고짜 제게 묻는 건 미연이 행방이었어요. 혹시 우리 미연이를 만났니?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있어서 말이다. 이후 미연이 어머니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미연이는 그간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명의 남자와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남편 몰래 그것도 재력 있는 남자들만 골라서 말이죠. 그러다 바람이 들키자 남편에게 싹싹 빌었지만
결국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고, 미연이 집안이 남편이었던 집안과 거래가 끊기면서 지금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요. 미연인 지금 막노동을 해서라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서라도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했습니다. 아마 미연이 걔가 잔을 찾아갔을 텐데 돈을 뜯기 위해 갔을 거야. 내가 지난날 자네한테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 그 미안함에 지금이라도 옳은 일을 하고자 말해주는 거네. 미연이 최대한 멀리하게. 심장이 덜컹했어요. 저한테 했던 말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으니까요. 시댁살이를 당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 과실이었던 거죠. 결혼하면서 바람피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 그런 사기까지 쳐가며 돈을 뜯어내려 했다니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미연이 어머니가 왔다 간 후 미연이가 다시 제 회사 앞을 찾아왔더라고요. 나 다시는 당신 안 찾아올게. 당신 포기할게.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무슨 말을 할 줄 알았지만 일단 듣고 있었어요. 역시 뻔할 뻔짜였어요. 나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옷 사업이 있어. 거기 투자 금액이 필요해. 그 돈만 빌려주면 내가 배로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어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언제 정신 차릴래? 뭐?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을 줄 알았니? 얼마 전에 너희 엄마가 찾아왔더라. 너한테 속지 말라고. 어떻게 가족까지 등 돌리게 만드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지금 너 나 무시하니? 신고? 그래, 어디 신고해봐. 신고해보라고. 돈도 없는 그지 새끼야. 전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그녀의 머리 위로 시원하게 찬물 한번 뿌려주고 나왔습니다. 그 여잔 표독스러운 얼굴로 끝까지 절 노려보았고 전 그녀를 그리 거지로 만든 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 차에 올라탔어요. 전 집에 오면서 한때 생기어렸던 그녀의 눈빛과 제 이름을 불렀던 밝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놀라울 만큼 자루섰고 장난기도 많아 어디서든 사람들을 웃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잔 어느 순간 변해버렸고 저만이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죠. 사실 그녀를 만나면 언젠가 가장 마음 아픈 말들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가장 날카로울지 뾰족할지 고르고 골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 추악하게 변해버린 이 여자를 보니 그런 복수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녀에게 나름대로 제 마음을 털어내고 난 후엔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저와 화해라도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때 마침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오다가 하윤이 기저귀 좀 사와. 딸의 기저귀를 사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검은 봉다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따스한 온기 속에서 절 기다리고 있을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며 말입니다.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제게와 빌부터 보르는 여자에게 한 방을 먹였고 제 가정 안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며 잘 살아나가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다가 그만 교도소에 갔다고 합니다. 언젠간 있을 일이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다분히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제가 그런 여자의 본색을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걸 모르고 제 모든 젊은 시절을 바쳤던 게 가끔은 너무도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제 옆에 있는 아내와 아이를 보면 그 미워하는 마음 또한 버리자고 마음먹게 됩니다. 요즘 사는 게 다들 힘드실 테죠. 다들 돈 버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힘내서 일하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사연 채널 계속 구독하며 즐겁게 이야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